자, 잘 잤어요? 음, 뭐 커피 향이 좋아졌다더니 하나도 안 좋아졌네. 음, 커피 향 느껴져요? 냄새? 이게 저기까지 가서 그나마 조금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네. 이 커피 향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이 수업의 두 번이 결강이 된 것 때문에 그 보강 영상을 이제 하나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장 자체를 완전 통째로 뭐 사장 통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장의 첫 부분만 사실은 나랑 대면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 강의 자료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사장은 전부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사장의 거의 대부분이 동영상 올려진 거를 아마 보셨으면은 사실 조금 억울하게 2시간 분량보다 좀 더 많아요. 이게 수업을 했었으면 한 50분씩 해서 100분이었을 텐데 조금 뭐 동영상에서 좀 많고, 거기다가 이제 남은 부분이 사장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세포 골격하고 세포 골격이랑 그 다음에 세포 외 기질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저께 분반해서 그 두 개를 그다지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끝냈어요. 그거는 두 개를. 그러니까 그 영상 찍은 걸 보니까 안 날아가고 있길래 그걸로 집어넣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걸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쌈박하게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의 휴강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말고사 전까지 쌈박하게 5장부터 쭉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해서 뭐 영상에 찍힐 테니까 영상을 챙겨 보면 알겠지만 뭐 사람 일이 언제나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빨리 신호 전달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그냥 이미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본 거예요. 어, 일단 막의 선택적 투과성은 이미 강조를 했던 바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계실 것이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선택적 투과 막이기 때문에 여기에 왼쪽에 몰려있는 친구들만이 마음대로 통과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몰려있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기체들, 아무리 산소지만 기체 상태로, 아무리 수소지만 기체 상태로, 모든 기체 상태로 있는 것들은 일단 기체 하면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휘발성이 강하려면 극성을 띄워서는 절대로 휘발성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가스, GC, MS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분재량을 계산하는 그 기계를 사용할 때는 모든 물질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휘발성이 있게끔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극성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체와 물, 얘가 조금 애매한 선상에 있는데 물이 과연 이 막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막이라는 것은 일단 극성 물질은 전부 다 걷어찬다는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층이 완전히 소수성, 지질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 빼고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게 꽤 큰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콜레스테롤이 제대로만 돼 있으면은, 콜레스테롤 상태로 있으면 그냥 쑥쑥 통과하지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수송을 할 때는 이 콜레스테롤 단체가 아니라 완전히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LDL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이 콜레스테롤 분자들을 한 10,000개 정도 뭉쳐가지고 주먹밥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김밥처럼 그 위에다가 친수성 단백질들을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혈액은 물이잖아. 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송을 하는데 걔네들이 둥둥 떠서 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친수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친수성 단백질들이 코팅을 해준 다음에, 그게 바로 LDL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그런 거거든. 그런 상태로 하면 혈액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지. 그러나
갈 때까지는 잘 갔는데 이제 여기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서 어떻게 들어가 이제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전부 뭐 해쳐 모여라 그러나 전부 흩어지면 콜레스테롤이 전부 해체돼 가지고서 개개인의 개별적인 콜레스테롤 분자가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지. 왜 그런 좋은 방법을 안 쓸까? 못해요, 세포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돼.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질이랑 기체랑 물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물은 극성인데. 그래서, 아니, 물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간다는 얘기야, 들어간다. 대충.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라는 거지. 절대로 못 들어가. 절대로라는 얘기, 이 세상에 절대로라는 얘기는 없지. 특히 생명과학에. 반드시, 또는 절대로라는 얘기는 거의 틀린 말일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매우 들어가기 힘들어. 세포막을. 좋아, 못 들어오나 보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 이거. 이 전부 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애들 보니 얘네들이 없어서는 안 될 애들이네, 우리 몸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위해서 따로 통로를 마련해 줘야지. 그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보려는 개념이. 물질이 어떻게, 이거야 충분히 아는 얘기고, 실험 시간에도 이미 우리는 이것을 관찰을 했고, 브라운 무슨 운동이니 어쩌니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확산을 하는 모든 물질들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지. 낙차가 크면 클수록, 커브 낙차가 크면 클수록, 하는 그런 식으로 농도가 이 차이가 많을수록 훨씬 더 의욕적으로 물질들이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자연적인 상태지. 왜 확산을 위해서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쫙 얘네들이 흩어지냐? 이유를 말해대요 하면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는 척 하면서 또 그것을 언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저절로 되는 것이야. 이게 우주의 원리야. 어느 순간까지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런 확산을 주로 물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질이 뭐니 용매가 뭐니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 놓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이제 삼투는 얘기를 했고 삼투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실험 시간에 봤으니까 선택적 투과에서 물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딱 이런 U자반의 선택적 투과반을 해 놓으면 물들이 왜냐하면 용질은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뚫고 들어가니까 물은 아직도 자그마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물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물의 이 높이 차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화학적으로 평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평형 상태. 화학 반응도 그렇잖아요. 평형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뭐가 좋은데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평형이기 때문에 물 역시 자신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가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 물의 농도 플러스 용질의 농도 그것들이 전부 다 등식으로 표식이 되는 그때까지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삼투라는 현상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고 이건 이미 봤던 것이고 이렇게 받아봐. 중요한 전화일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삼투 현상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실제 생물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우리도 역시 항상 실생활에서 삼투를 또 식물 역시 항상 언제나 삼투 현상을 이용도 하고 또 삼투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하는데 집신벌레 같은 경우도 집신벌레가 이제 불쌍한 이 집신벌레는
바다에 사는 집신벌레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강이나 호수에 사는 좀 덜 짠 물에 사는 집신벌레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기의 세포 안이 피는 물보다 항상 진하기 때문에 자기의 세포 안이 바깥쪽에 민물보다 더 짠 거라. 용질의 농도가 높으니까. 이러면 삼투형성에 있어서 물이 마구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개구리배 돼가지고서 적혈구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잖아. 뭐 얘가 세포막이 없잖아. 집신벌레는. 그러니까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치 구멍이 난 배에 타 있는 선원처럼 계속 24시간 물을 길어서 밖으로 버리는 거지.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는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게 집신벌레의 운명입니다. 민물 집신벌레. 그래서 이 수축포라고 하는 수축포가 지금 여기 있네. contractile vacuole이라고 해서 영어로 contractile vacuole, 한국말로 수축포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하나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라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둘이.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물을 펑펑펑펑 밖으로. 그래서 열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제 민물로 올라와가지고서 그 고생을 하는지 모르지만 짠 데 가서 살지 그냥. 그러면 대충 그렇게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삼투에 대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집신벌레 얘기를 언급을 한 것이고,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화두를 꺼낸 얘기가, 그러면 이제 아까 오른편에 있었던 그 물질들 전부 다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물질들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발생한 일종의 잉여 또는 노폐물 상태로 남아진, 또는 ATP 같은 것들, ATP가 제일 문제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내가지고서 여기저기 ATP 달라고 아우성 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야. 나도 좀 줘라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 지금 ATP처럼 극심하게 극성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양전화가 지금 음전화가 몇 개야, ATP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이 수송 단백질의 형태로 박혀 있다. 이미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원형질막이라는 얘기는 세포막이라는 얘기고,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질을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송을 하느냐, 세포가. 공이 이것은 식물세포, 동물세포, 세균세포, 모든 이에게 다 해당이 되는 똑같은 원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슨 진핵세포만이 해당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일단 수동, 능동,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일단 수동, 능동이라는 이것으로 좁은 근시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포막에서 박혀 있는 그런 수송체들에 의해서 물질을 수송할 때 이것이 수동이냐 능동이냐 대충 아시겠죠? 어떤 걸 수동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능동이라 할지. 수동, 능동 뭘까요? 열심히 자기가 일부러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 능동.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 능동이고, 수동은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해서 되는 것이 수동.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은 농도 기울기에 순응을 하느냐. 그럼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뭔가 안 되는, 계속 제가 자꾸 나쁜 쪽으로 비유를 하지만, 안 된다고 할 때, 손살을 칠 때는 언제나 항상 우리가 지갑을 꺼낼 준비가,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수송 소낭을 통한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동영상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세포 안에서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할 때, 그런 수송 같은 것들, 그런 수송 소낭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수송 소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핏 아직도 기억을 어렴풋이 하고 있다면, 세포막에 그렇게 절비했던 단백질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를 해서 어떠한 경로로 그 세포막에 오게 됐는가, 또는 심지어 세포막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단백질들은 그나마 어떤 우리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행운이라고는 할까. 세포 밖으로 완전히 낭떠러지처럼 내던져진 우리는 그것을 분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백질들은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모든 단백질들이 그런 식으로 분비 또는 세포막에 가는 단백질들은 똑같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똑같은 경로를 겪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강의 동영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첫 출발이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다음에 우겨 넣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포 접어 이 자식아 안 접어? 아니,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 그다음에 막 당을 여기다 부착을 시키고 막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 다음 장소로 보낼 때 여기 뺨을 꼬집어 가지고서 뺨 꼬집 해가지고 던지듯이 여기를 그 조면소포체의 일부분을 이렇게 꼬집어 내가지고 뚝 띄어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게 바로 수송선왕인 거거든. 그래서 그 수송선왕을 자 받아 던진다 하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 이렇게 열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함제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가면서 돈 넙죽넙죽 받아 먹듯이 그렇게 다음 장소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수송선왕 이거 역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수송선왕을 통한 이 수송 역시 이것이 능동일까 수동일까? 능동. 왜? 농도 기울기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그것도 역행할 수도 있으나 일단 농도 기울기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구차하지만 함재비 비율을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한 걸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가거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수송에는 그런데 단순히 또는 촉진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단순하다는 얘기는 단순 확산한 얘기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놔매기는 물질들. 아까 얘기한 왼쪽에 있는 물질들. 기체,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물도, 그럼 물은 약간 유보를 해야 되는 거죠. 물은 자기가 자기가 주장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왜냐하면 아까 3투를 얘기할 때 물은 그냥 완전히 프리패스가 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시험관의 얘기이고, 세포막은 사실 물이 어떻게 프리패스를 하느냐는 얘기지. 극성인데 물도.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나을런지는 모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야 나 물이야 물 나 몰라 하면서 하니까 물이니까 내가 봐준다 할지는 모르겠으나 물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물은 그 자체적으로 극성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이 세포막을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 물질들은 아무런 수성체가 필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세포막을 그냥 통과해. 그것들을 우리는 단순한 확산이라고 하고, 자, 농도 기울기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나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촉진 확산. 누가 촉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수송 단백질이 촉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을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도 기울기라는 얘기는 봤고. 단순 확산은 누가 하느냐? 촉진 확산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어떤 물질들이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 수동수송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딱딱 핵심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확산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수송체가 있어요. 하나는 채널. 이온들을 채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서 딱 들으면 이제부터 어디서 채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TV 채널만 빼놓고 어디서 채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 얘는 수동수송이구나. 수동수송이면서 이온이구나. 라는 걸 딱딱딱 결부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듐 채널,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채널은 주로 얘기를 안 해요. 보통 무슨 글루코스 채널, 무슨 글라이신 채널, 아르지닌 채널, 아미노산이나 당이나 그런 것을 수동으로 이런 촉진 확산에 의해서 하는 그런 수송 단백질은 채널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또 이유가 한 가지 있긴 해. 구차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운반체라고
캐리어라고 영어로. 그래서 요 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좀 등치가 채널보다 얘들은 크잖아. 그 차이인 거지. 이온들은 그러니까 채널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작지만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기 때문에 수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아미노산이나 당 같은 경우는 이온에 비해서 등치가 꽤 크니까 이들을 수송시키는 어떤 단백질은 뭔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를 것이다. 사실 뭐 충분히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뭐 단순한 일반성분학 이거 캠벨 아마 그림인지 싶은데, 이 차원에서 이 채널과 캐리어를, 그러니까 운반체를 비교하는 거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은 뭐지? 이 그림상으로 보면 채널과 운반체의 차이점을 뭐라고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채널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은 조금, 왜냐면 채널도 여기 이 그림은 그렇지만 뚜껑 가지고 있는 채널 되게 많아요. 뚜껑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뚜껑을 싹 열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의 신경 신호 전달을 하는 이 채널들이, 소듐 채널, 그다음에 그 포타슘 채널이 사실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뚜껑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괜히 또 쓸데없는 거 또 하나 더 이제 얘기한다. 관문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티드, 영어로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뚜껑이 대부분 다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는 것처럼 돼 있으나, 그거보다는 채널은 통로가 하나도 안 변하는 그냥 그대로 깨끗한, 그래서 이 작은 이온들이 그냥 쑥쑥쑥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달아두는 거지. 뚜껑을 달아둬야만 얘네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가 뚜껑을 싹 열어주면 얘네들이 와르르 하고 이제 농도 기울기에서 가는데, 이 운반체의 차이는 이거보다 조금 큰 물질이라고 가정을 하고 할 때, 얘네들이 처음에 여기서를 딱 포집을 했다가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면은 이 자체가 마치 우리 식도를 음식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자체가, 이 운반체 자체 구조가 조금 꿈틀꿈틀 변해줘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열었다가 이제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열린 상태로 구조가,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운반체라고 하는 수송 단백질은 그들이 수송 과정에서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한다. 구조가 변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지가 무슨 파리지옥이라고. 그러나 이 채널은 안 변한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오네. 이 그림으로. 채널, 운반체 차이가 구분이 되시죠? 자, 이제 물에 관해서. 물도 사실은 채널에 의해서 근데 물은 이온도 아닌데 왜 채널을 붙여주지? 조그마니까. 그냥. 그래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물 분자를 전담해서 물만을 세포막에서 수송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이 삼투 현상을 벌이는, 세포막에서 삼투 현상을 벌이는 그 대부분의 이 과정도 사실 이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게 많지, 그냥 세포막을 그냥 무식하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뚫고 들어가는 물은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낮은 거죠. 다시 말해서 세포막에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그 물 전담 수송체가 엄청 많이 있겠지? 많아요. 그래서 물이 막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확산에 의해서, 물의 농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삼투 현상을 벌일 때.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아쿠아포린이 물론 모든 조직에 다 분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이 아쿠아포린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있는 특별한 장기가 어디일까요? 그렇지. 콩팥이. 콩팥에 아쿠아포린이 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식물에서는 어느 부위가 제일 많을까? 뿌리. 그렇게 각각의 아쿠아포린들이, 특히 이제 우리 몸에 심장에 있는 아쿠아포린이 좀 특이해서 웃겨. 이게 활성을 조절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조절이 되려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있잖아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임신을 할 때도 나오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러한 콩팥에 있는 아쿠아포린의 활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바소프레신의 이 기능 자체가 누구 앞에서 쥐약이 되어버리냐면 알코올 앞에서 쥐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알코올만 들어가면은 바소프레신이 완전히 떡상해버리는 거. 술 좋아하나 봐, 바소프레신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바소프레신이 작동을 안 하니까 콩팥에는 아쿠아포린이 작동을 못 하는 거야. 콩팥에서 우리의 이 물에 관해서는 콩팥의 기능은 뭐죠? 물을 배출이야, 재흡수요. 재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재흡수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왜 술만 마시면 화장실 좀 더 자주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쿠아포린 때문이야. 그래서, 어, 뭐야, 아쿠아포린의 구조가 뭐 이렇게 뭐 언급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뭐 한 번 더 시험 같은 데 내고 그러진 않지만, 꼭 시험에 나와야 이거 뭐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왜 나쁜 쪽으로 이 수업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는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원래는. 근데 괜히, 사케스틱하게,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인데, 물의 극성을 확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것은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주요 부위에 이 양전하를 띤 아미노산이 딱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음전하를 띤 물과 양전하를 띤 아미노산이 딱 이 찰떡궁합으로 이 결합을 일종의 인력이 생기는 그걸 이용을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 물들이 한 줄에 일렬 종대로 쭉 계속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수송을 한다는 차이. 왜 에너지를 사용했느냐? 농도 기울기의 역행을 하기 때문에 라는 얘기이고. 자, 능동수송을 하는 수송체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이건 펌프라고 하고 ATPase라고 하고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실험 시간에. 그래서 무조건 펌프 또는 ATPase를 딱 보면 저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칼슘인데 우리 몸에는 칼슘 채널이 있고 칼슘 펌프가 있거든. 그럼 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이 경우가 다르겠지. 어떤 경우에는 칼슘 채널이 그냥 일을 해서 칼슘을 어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냥 순응해서 어떤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칼슘 어떤 특정 지역에 꼭 보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칼슘 펌프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매우 유명한 동물만 뽐낼 수 있는 특별한 수송체입니다.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것인데 동물밖에 없어요. 식물과 세균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뉴런은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신경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신경세포는 이걸 또 특별하게 활용을 해서 이 신경신호 전달을 하는 일종의 베이스, 기저, 원동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 이 그림을 한번 쫙 훑어보시면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펌프니까 자기의 고객을 능동수송을 해서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소디움 포타슘이니까 둘 다를 지금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디움과 포타슘을 동시에 수송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금방 이제 모든 여러분들은 질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아니면 역방향으로? 답은 역방향으로 소듐과 포타슘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반대 방향으로 수송을 하는 게 이 소듐 포타슘 펌프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둘 다 소듐 포타슘 펌프를 작동시켜야 되는 경우는 둘 다 소듐과 포타슘에 있어서 농도 기울기가 둘 다 역행을 하는 그런 수송이라는 얘기지. 한쪽만 소듐은 지금 농도 기울기 역행해서 이 능동 수송인데 포타슘은 그냥 확산으로 아니야. 그런 것은 또 다른
그런 방식의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수성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게 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ATP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왜 ATP를, 에너지를 사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뭐, 쉽지 않은 개념이니까 항상 무시를 해버리지. 그냥 비유만 하고, 에너지를 써야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하는데,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묻는다면, 아니, ATP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ATP를 가수분해하겠다는 얘기인데, ATP를 또 부러뜨려서 ADP로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그 에너지라는 얘기는 뜬구름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 뭐 열로 발생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럼 얘가 열 받으면 일을 한다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라고 집요하게 사실은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 좋은 방식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ATP 가수분해라는 얘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뭐 에너지원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ATP가 갑자기 가수분해되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이것은 근육 수축하고 똑같은 얘기. 근육 수축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딱 할 때 이게 왜 이게 땡겨지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단백질이, 특히 미오신이라는, 운동 단백질이, ATP를 가수분해를 하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땡겨지게 되거든. 마치 절대 땡기는 것처럼. 그 물리적인 힘이 생겨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도, 이게 ATP 가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창을 꽂아버리는, 인산기를, 이 수성 단백질에다가, 인산기는 지금 음전화가 지금 풍부한, 네거티브 차지가 있잖아. 그 음전화를 여기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 수성 단백질에다가 음전화를 이거 뚝 띄워나가고, 야, 이놈, 이제 따먹어라 하고 이걸 꽂아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뭐라 그랬어? 자지러지지. 비명 지르고. 아파, 이 자식아. 이거 뭐야, 미쳤어, 이게? 하고 확 틀어지게 되지. 이러고 있다가 확 틀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힘이 생겨서, 그 와중에 하나 쓱 보내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ATP가 요 인산기를 꽂게 되면 단백질에 원래 평형 상태에 있던 어떤 구조가 갑자기 확 바뀌니까 이 네거티브 차지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구조가 확 틀어지는 그게 일종의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괜히 설명했나? 괜히 혼란만 줬나?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ATP가 아니 무 에너지가 어떻게 이걸 쓰인다는 얘기야?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구조 변화? 정 모르겠으면 구조 변화라고 그냥 대충 정리하시면 돼요. 이 음양이 항상 이게 여기 평형 상태로 이루고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또 네거티브 차지진 인상기가 푹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얘네들이 혼란이 와서 구조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이치죠. 그러다가 있다가 이걸 또 띄어내면 조금 있다가 이제 뚝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는 그림 있지? 녹아. 그럼 이제 다시 구조가 또 다른 상태로 변하는. 그럼 이렇게 걸렸다가 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을 능동수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디테일을 얘기한 것일 뿐이고, 자, 중요한 것은, 근데 문제가 지금 물물 교환을 하는 거 아니야. 바깥쪽으로, 이게 세포 바깥쪽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세포 안쪽이에요. 세포죠.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으로 소듐을 던져버리고, 소듐은 던져버릴수록 좋아. 이 소듐은 항상 이 세포 안에 있으면 너무 많이 있으면 독성 물질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주로 전부 던져버리는 소듐. 포타슘 좋아. 들어와. 그래서 포타슘을 안으로 들어보내는데 문제는 너무 소듐의 경기를 일으켜서 그런지 소듐을 항상 언제나 하나 더 버린 결과. 2개 받고 3개를 내줘버리네. 이런 바보가 어딨어. 1대1로 해야지. 3개를 던졌으면 3개를 받아야지. 그래야. 왜 이걸 바보라냐면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겨. 전부 소듐과 포타슘이 둘 다 플러스 1가인 양 이온인데 3개를 플러스 3, 여기서 여기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세포에. 3개를 던져버렸어. 플러스 3이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 그럼 플러스 3을 다시 받아들여야 원래 상태로 중성으로 되는데 플러스 2만 받아들이면은 여기 하나 B잖아. 그럼 이쪽에 비해서 이 세포질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런데 세포막에 절비하게 있는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전부 동시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났어도 줄줄이 계속 2, 30년 동안을 계속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세포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포 바깥과 안쪽이 이 완전히 여기서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볼티지가. 바깥쪽과 안쪽,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 저쪽은 플러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이너스 70 밀리볼트라고 해가지고서 그 마이너스 70 밀리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경 신호를 쫙 전달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그렇게 하는데 동물은 이걸 이렇게 신박한 펌프를 탑재를 해가지고서 그걸 하는데 식물과 세균은 이 신박한 펌프가 없어. 소디움, 포타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양성자 펌프라는 수소이온을 능동적으로 바깥으로 내뱉어가지고서 동물처럼 식물이나 세균도 바깥쪽을 약간 양으로 만들었고 안쪽을 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식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소디움 포타슘 펌프. 유명한 펌프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반 생물학 2에서도 또 만나게 될 펌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어디 갔냐? 내 책이 죽은 거 아니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내가 지겹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 정도 광분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50분이 지나가가지고서 내가 미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여유가 있네, 시간이. 자, 동시수송이 이게 좀 전에 살짝 언급한. 자, 아까 그러니까 소디움 포타슘 펌프 같이 ATP를 사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 그러니까 능동수송을,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그냥 우격다짐을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1차 능동수송인데, 요것과 살짝 구분이 되는 그런 수송체는 secondary active transport라고 2차 능동수송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모든 생명체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차적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이 수송체가 ATP를 사용을 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자, 먼저 식물 먼저 봅시다. 식물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깥쪽을 양으로 안쪽에 비해서 양이온이 훨씬 좀 많도록 하는 걸 이 양성자 펌프가 그 일을 수행을 한다고 하죠. 요 수소를 계속 펑펑 펌프질을 해가지고서 바깥쪽에 수소 이온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따가 이제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도 이따가가 아니라 나중에 그 신경 신호 전달에 그 원동이 되는 게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소듐 이온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바깥에 있는 수소라든가 바깥쪽에서는 지금 차고 넘치지만 안쪽엔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게 이 수소 이온 자체로는 이게 농도 기울기가 지금 형성이 되죠.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치?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거 참 맨날 계속 써먹는 요 다음 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오는데 우리 세포 유기호흡할 때도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지. 이 수소이온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소이온이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럼 일로 들어오든가 하고 이렇게 슬쩍 열어주는 또 하나의 뭐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와 우리의 지금 탈출구가 생겼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마구 들어가는데 정신없이 들어가는데 잠깐 조건이 들어올 때 여기 설탕하고 손 붙잡고 들어오기. 그러면 할 수 없이 얘네들이 설탕이랑 손 붙잡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설탕은 그냥 엉겹결에 그냥 이거 뭐야 하고 어디가 묻지마 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설탕의 경우는 이게 능동수성이 돼. 설탕이 그냥 수동수성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설탕의 농도가 여기 쌓이고 있는데 이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설탕을 이렇게 공동 수송을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지금 괜히 우스갯소리로 뭐 같이 손 붙잡고 들어오라고 조건을 달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이 설탕이 들어오는 통로와 수소가 들어가는 통로가 미세하게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서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구조가 뭔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 설탕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돼 있겠지. 모든 것은 구조가 해결을 해준다니까. 생긴 게.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수송하는 건 공동 수송체라고 하고, 식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고, 동물에서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있잖아.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양성자 펌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항상 계속해서 바깥쪽에 소디움 이온을 잉여로 해주게 되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장 같은 데에서 소장세포 같은 데서 음식물 흡수된 거를 이제 포도당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수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듐이 들어가는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듐 입장에서는 아까 이 양성자 펌프 공동 수송하는 양성자 펌프의 수소나 지금 이 소듐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된 이 소듐 이온이나 전부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확산해의 중이에요. 수동 수송량. 에너지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에너지가 일종의 이렇게 확산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안 그랬으면 에너지를 사용을 했었어야만 되는 이 포도당의 능동 수송이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는 식으로 된다는 게 공동 수송의 일종의 장점이라고나 할까. 자, 칼슘 같은 거는 이제 칼슘 하나만 예를 드는 거지. 칼슘만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온이나 물질들이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세포에서 이렇게 이 트래픽이 통제가 되는데 칼슘 같은 거는 특이적으로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이제 근육 수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칼슘이 골격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신경이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걸 집어야 되겠다.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신경이 뇌에서 이미 알고서 지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경 신호가 어떤 특정한 나의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신경 세포에 그 신호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극을 받아서 이 근육이 수축을 딱 해가지고서 그 딱 특정한 부위가 수축돼서 걸어간다. 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이제 또 마신다. 맛이 되게 있는 척 한다. 얼굴 표정을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 근데 그게 전부 이 칼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경신호가 딱 때리면 그 신경신호에 의해서, 그 골격 근육세포 안에, 골격이 아니라 근육세포 안에 있던 칼슘이 와르르 방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신호 역할을 하는 거지. 시그널 역할을. 칼슘은 주로 시그널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역할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물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세포 안에 이 공간에 칼슘은 전부 어디다 숨겨놔야 된단 말이야.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거 아니야. 칼슘을 숨겨놔야 돼. 일단 밖으로 내쫓든가. 밖으로. 너 나가 있어. 문 밖으로 내쫓아 놓고 있다가 내가 큐사인 좀 들어와. 문 열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모든 칼슘을 전부 다 밖으로 내쫓지 못하면 나머지 칼슘들은 어디다 넣을까? 여기 무슨 뭐 침대 밑에나 그런 데다 살짝 숨겨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야 나와. 그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해서. 그래서 칼슘을 저장하는, 세포 안에서 칼슘을 그런 식으로 저장하는 장소가 이제 활면소포체입니다. 동물 세포에서는. 활면소포체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독작용도 하고, 칼슘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지질 합성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되느냐 하면은, 세포가 딱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세포질이고 핵은 지금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핵은 빠뜨려 놓고 이쪽 공간이 지금 활면소포체 공간이고 세포질이고 이쪽이 세포 바깥쪽이야. 그러면 이 세포막이나 또는 활면소포체의 막이나 두 가지 종류의 칼슘 수송체가 다 존재하는 거지. 세포 바깥쪽에 그다음에 활면소포체 안쪽에. 자, 일단 채널부터 봅시다. 이 칼슘을 운반하는 채널에는 뚜껑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칼슘 채널은 관문 채널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이걸 닫았다가 열었다 그래서 조절을 하지. 자, 그럼 그 뚜껑이 세포막에 있는 칼슘 채널은 뚜껑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존재할까?
세포 바깥쪽에 있는 칼슘들을 응대하는 그런 뚜껑이겠지. 그래서 왜? 세포 바깥쪽에 쫓아내 있던 칼슘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딱 열어주면 이 뚜껑만 열어주면 얘네들 와르르 하게끔 구성이 조직이 되어 있겠죠. 그럼 얘네들 밖으로 누가 내쫓았을까? 칼슘을 펌프가 내쫓아는 거지. 오케이? 활물 첫 번째 쪽은 어떨까? 안에다가 전부 여기다 우겨 넣는 거지. 누가 넣었을까? 펌프가 넣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널은, 뚜껑이 어떻게? 세포질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쭉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거나이즈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수성선항을 통한, 이건 뭐 간단히 얘기를, 특히 외포작용은 이미 전 시간에 강의한 거고, 내포작용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를 10분 있다가 10분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